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3주차 2강 이제 그리스 문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동방문화에서 동방문명에서 그리스 문명, 그러니까 서양 문명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가 에게 문명이라고 했는데, 그 에게 문명권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그 그리스 문명, 본 그리스 문명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로 시작합니다. 도시국가, 우리가 폴리스라고 하는데, 그 폴리스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국가 발전, 도대체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원래 우리는 누구든지 국가에 소속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힘이 없고, 또 국가가 어렵고, 이랬을 때 난민들이, 오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의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고대 그리스와 현대 그리스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요. 또 나는 찬란했던 문명이 왜 몰락했는가라는 인류의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이 그리스인데 왜 그게 몰락했는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의 리더십을 통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이 좀 많아요. 폴리스의 형성 과정과 발전, 폴리스의 또 아테네와 페르시아 전쟁, 바로 그 페르시아 전쟁사를 의미합니다. 헤로도투스가 그런 책을 썼다 그랬죠.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전쟁, 바로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다 그랬죠. 도시국가 그리스의 멸망원인, 도대체 그 찬란했던 국가 그리스가 왜 멸망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문화, 또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번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스의 형성과 발전인데, 원래 폴리스는요, 그러니까 종로의 이제 그 시족, 혹은 부족, 이런 개념인데, 그러한 것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폴리스는 주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당시 그리스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자연 환경이 산이 많고 평야가 적습니다. 소단위 조직이 주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단위별로 많이 나눠져 있는 거죠. 또 복잡한 해안, 우리가 그리스의 해안을 아드리아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아드리아해, 어떤 사람은 딸이야, 아들이야 이러는데, 역시 그 그리스 해안은 아드리아해다라는 아들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서쪽, 남쪽은 에게해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그 그리스를 이렇게 연결한 그 밑에 그림 나오잖아요. 이런 그 해안선이 복잡하게 전개되어 있는 것은 바로 아드리아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아무래도 이제, 그 평야가 적고, 또 돌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적합한 그런 식물들, 음식들이 마련되는 거죠. 포도라든가 올리브,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그 육지에서 어떤 그 산업보다는, 의료적인 산업보다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상활동,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많아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그리스의 폴리스가 발전했던 이 지역을 우리가 발칸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명 우리가, 발칸포, 뭐, 비행기를 잡는, 오늘날에는 뭐, 미사일이 워낙 많이 발전해서 저런 발칸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옵니다만, 발칸포라는, 그 왜 발칸포냐? 발칸반도는요, 이 그리스 반도는 거의 뭐, 인류 역사상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그 네 번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이 포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칸반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암흑시대 말기에 새로운 형태의 조직 형성. 자, 암흑시대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고대, 뭡니까, 에게문명, 즉, 미케네의 북방, 미케네, 호전적인 남성 문화, 이 아가멤논이 지배하는 그 미케네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 시대의 암흑시대입니다. 그것을 이제, 끝나고, 그런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한 근로적인 게 바로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폴리스 도시국가들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공동체, 이제 사람들의 암흑시대에 있다가 이제 어떤 그 국가 형태를 띠는 이런 사회의 형태를 띠게 되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공동체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공동체의 문화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들이 사회 핵심 과제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지혜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가 중국의 제자백과 그야말로 전추전국 시대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 아닙니까? 뭐 옛날에는 지인척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갈라진 거죠. 거의 계속 싸우는 그런 시대에 바로 그러면서 이런 사회 문제를 나는 이렇게 풀고자 한다. 공자는 이렇게 풀고, 명자는 이렇게 풀고, 장자는 이렇게 풀고, 노자는 이렇게 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혼란의 시기, 새로운 공동체의 각종 문제,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이런 문제, 또 노인들이 많아지는 문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 또 지혜를 가진 지혜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philosophy라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는 철학의 출발이 일어납니다. 철학이 발달되는데 처음에는 자연 철학이어서 뭐 만물에 그리는 물이다. 이제 어떤 어려움과 사회 현상들 이런 것들을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이해력보다는 자연 현상에 비춰봐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에 그리는 물이다. 만물에 그리는 불이다. 또 만물에 그리는 뭐 원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자연 철학에서 이제 그것이 조금 발전해서 종로의 우리 인간들의 세계, 자연은 인간들의 세계로 떨어져 있는 건데 그 인간들의 세계로 인간의 문제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말하면 고전 철학이에요. 고전 철학.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뭐 플라톤이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 고전 철학이 그리스에서 발전합니다. 자, 폴리스는요, 처음에 많을 때는, 저기 한, 15,000개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15,000개. 근데 이제, 이 폴리스도 다양한 형태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그 그리스 반도에, 그 발칸반도에 여러
그 형태의 폴리스들이 있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 형태라고 합니다. 아티카형.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그 아테네형이고, 이 아테네형은 뭡니까? 자유로운 거죠.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거. 라코니아형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뭡니까? 그, 스파르타형입니다. 라코니아는,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면은 이 남쪽, 저 밑에 남쪽이고, 아테네는, 이, 뭡니까, 서쪽, 동쪽인가요? 동쪽입니다. 동쪽에 있는, 그죠. 그래서, 아티카형은, 아테네, 라코니아형은 스파르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영어 공부 하나 합시다. 라코니아라는 말은, 저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레코닉 혹은 라코닉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의 뜻은 말수가 적은 아주, 가혹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의 스파르타하고 가혹한하고 무슨 뜻이냐? 바로 그 스파르타의 사회 형태, 정치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스파르타인들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선 싸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국가가 요구하는 것은 뭐 오늘 말같은 경쟁력이 뛰어난 거죠. 거기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싸움만 잘해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수가 적은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스파르타에서 기인된 말이다. 레코닉이라는 영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폴리스의 19조는요, 구조원들의 책임을 가지는 거죠. 폴리스의 일원이 되면은 헬렌이죠. 바로 세금을 내고 또 군대를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데서 우리가 문화가 싹 떴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군대를 안 가려고 한다거나 또 뭡니까 세금을 안 내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헬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뭐냐? 미개인입니다. 바로 바바리야, 바바리. 뭐, 건강하다고, 또 돈 많다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할 일 못할 때 시민이 됐어요. 그 사람은 바로 뭐냐? 미개인입니다. 자, 4년 단위로 이 폴리스는요, 행사를 했어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단위별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리스라는 전체 폴리스는 하나의 동질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피아 산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올림픽으로 발전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폴리스는요, 초기에 왕정으로 발전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겠죠, 왕정. 그러다가, 이제 시민들의 역할,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커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귀족 과두정, 귀족들이 이제 힘을 펼쳐요. 그래서 올리가르키라는 가두라는 것은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왕정 귀족정, 그 귀족정이 과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귀족 중에 아주 그 돈 많고 힘 있는 악랄한 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냐? 바로 드라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 나옵니다. 바로 드라코니즘, 드라코니아니즘 이런데 이것은 잔인무도한, 극악무도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드라코니아는 사람의 정책이 얼마나 잔인했던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솔론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그 돈의 어떤 권력과 힘이 아니라 돈의 힘입니다. 돈으로 가지고 계획을 했고 돈으로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솔론의 계획인데 이 사람은 돈이 있는가에 따라서 사회적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배심원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심원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 배심원이 먼저 판결을 받고 나서 정식 재판에 해부되는 거죠. 부당한 재판을 금지하는 그런 거. 또 저당권 및
부채를 무효화 시켜줍니다. 또 부채를 인한 매를 금지시키고 토지 소유 상한선을 도입하게 되는 거죠. 이 솔론이 도입한 것이 바로 근권 정치입니다. 티모크래시라고 하는데 토지 소유의 다소에 따라 정치 참여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얼마 있느냐, 재산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출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사회, 바로 그 귀족 가부정의 한 형태, 바로 티모크래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왕정에서 귀족 가부정으로, 즉 귀족 가부정에는 드라콘이라는 사람, 그 다음 솔론이라는 사람, 솔론이라는 사람이 도입한 것이 티모크래시라는 근권 정치다. 돈이 권력이 되는 그런 정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폴리스의 발전 중에 바로 참조정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돈뿐만 아니라 군사적 권력,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겠죠, 보통. 이네들이, 우리나라도 이런 참조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튜렌트라는 것도 영어 단어, 여러분들, 그리스어가 영어 단어가 됐는데, 튜렌트라는 것은 참조, 폭군, 이런 뜻입니다. 튜렌티즘이라는 것인데, 귀족과 농민의 갈등의 와중에서, 이제 귀족 가두 중에서 귀족들이 힘을 펼치니까 농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야. 그런 갈등이 심한 가운데 군인 세력, 힘 있는 군인 세력들이 혹은 정치 지도자가 돈 있는 사람들, 상인 세력과 결탁해서 새로운 정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참조 정치라는 거죠. 참조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피스 시스트라스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페이시스트라스토스라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사람입니다. 기원전 561년에 권력을 장악하죠. 권력을 장악해서, 군인과 상인과 해서 자기가, 내가 하는 정치 잘할 거야! 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국가를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안 따라주지? 이런 거죠. 그러면 뭡니까? 정당하게 권력을 가져가지 못했다. 즉 시민들의 동의가 따르지 않는 그러한 권력의 획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바로 그 새로운 제도를 하나 도입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디오니소스 축제라는 거죠. 디오니소스. 바로 그 포도주 축제죠. 포도주. 이 축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놀이 공간을, 놀이 문화를 제공해요. 이것은 뭡니까? 인기융합체. 나도 니네들 국민들 위해서 뭔가를 해. 인기융합체이죠. 그리고 국민연민화 정책입니다. 나는 독재 정치할 테니까 니네들은 그렇게 놀고 먹어. 이런 거죠. 약 그 4월 달에서 한 6, 7월 달까지 낮에는 포도주 먹고 이렇게 놀고 밤에는 연극하고 온갖 그 놀이 문화에 채우는 거죠. 이 디오니소스 포도주 축제 또 뱀의 축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그 참조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국통 81년도에 정권을 딱 탈취하고 나서 국통 80일이라는 남도 없는 한국판 디오니소스 축제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쓰리허라고 했는데 허문도라는
당시에 뭐 어쨌든 보좌관 역할 뭐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국경 80일 남대문 여의도,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지만은 당시는 5.16 광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5.16 광장 잘 모르겠죠? 5.16이라는 뜻도 참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게 5.16이죠. 5.16 군사 쿠데타인데 그때 그걸 군사 쿠데타라는 당신들은 그걸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혁명을 축하하는 위해서 여의도에 그 넓은 여의도에 5.16 광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런 것을 1981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쨌든 뭐 쿠데타 비슷하죠. 그런 데서 권력을 잡고 나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다음에 도입한 것이 또 한국판 디오니소스 축제. 물론 오늘날은 국민 스포츠가 됐습니다만은 프로야구, 그죠? 프로야구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참 저도 이 대학 생활에서 이런 것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198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5대 일간지 신문에 하단에 광고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광고는 과외 광고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 초중고학생 과외 광고, 뭐 입주과외 뭐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과외를 금지시키는 국가에서, 만약에 과외를 하다가 걸리면은 과외를 시킨 사람이나 과외를 걸린 사람이나 뭡니까 둘 다 잡혀가죠. 어디로 잡혀가요? 삼천교육대로 잡혀갑니다. 여러분들 삼천교육대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삼천교육대가 어떤 것인지. 만약에 삼천교육대 잡혀갔다, 그럼 뭐합니까?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이거 목공하고 그야말로 반병신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이때 최고의 국뽕 80일에서 당시 MBC에서 뭐가 있었냐면 대학가요제가 있었죠. 대학가요제. 그리고 뭐 강변가요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국뽕 80일에서 전국 대학생 노래자랑 노래 경연대회가 했어요. 그래서 1등을 한 것이 바로 가수 이영이라는 사람의 잊혀진 계절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하면 10월 31일이 되면요. 온갖 라디오, TV, 방송들이 이 노래를 트는데 아주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당시에 애국가보다 더 많이 불린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 한국판 디오니소스 축제다. 미스터 페이시스 트라토스가요, 권력을 강제로 장악하고 나서 그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을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를 준 거죠. 그게 바로 디오니소스 축제다. 그래서 인기영합제 우리나라 정책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자, 그 뒤에 크리스티네스가 계획을 합니다. 뭐는 이제 그런 일종의 참주, 폭군들이 나타나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도시 폴리스에서 시민들로부터 그런 동조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테네스가 나름대로 계획을 했어요. 그 계획이 바로 뭐냐면은 오스트라키스무스 혹은 오스트라시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독편추방법이라고 하죠. 그 법을 도입해서 바로 그 법의 의도는 뭐냐? 잔인하고 무모한 그런 무능한 히피아스나 히파리코스 역시 참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추방하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행정관이 데모스라는, 오늘날 데모크라시라는 거죠. 데모, 대중입니다. 중심의 그 사회를 운영한다라는 것들을 밑바탕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라시즘은 바로 독편 추방법은 뭐냐면은
조개 껍데기에 그 독재자가 될 만한 혹은 독재자이거나 그런 사람들 이름을 적어요.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걸 자료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 이름을 적어서 자료에 집어넣으면 6,000표 이상이 될 때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추방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쫓겨났던 사람이 히파리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스테네스는 일명 바로 아테네의 그 정치 형태, 아까 아티카인이라고 그랬죠. 민주주의를 그 출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최고의 인물이었던 페리클레스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테네 민주정치는 그 나름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테네 시민들만 그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이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잊혀진 계절. 제가 아까 잠깐 노래를 불렀는데 원래 제 노래 잘합니다, 여러분들. 잊혀진 계절. 10월 31일 여러분들 이 강의 듣고 한번 꼭 10월 31일을 까먹지 말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용의 잊혀진 계절. 아주 82년도는요 대단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가수랑 또 10대 가수 뭐 이런 거에 이용 씨가 올라갔던 거죠. 자, 아테네 중심에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아테네는요, 당시 그리스에 있는 폴리스들을, 통일은 아니지만은, 가장, 힘 있는 그런 폴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고 어떤 그 힘 있는 그런 도시국가, 대표 도시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아테네에 대해서 또 폴리스에 대해서, 그리스 폴리스에 대해서 바로 그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마지막으로 통일했던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침공하는 거죠.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쟁은 사상 최초의 동서전쟁입니다. 그죠? 동서전쟁이죠.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결입니다. 자유시민이냐 예속시민이냐의 대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마지막으로 통일한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이 기원전 499년에 1차 침입을 하죠. 바로 마라톤 전투에서 누구나 질 것 같았던 그 전쟁을 바로 아테네 군사들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승리의 승전 보고서, 장제죠. 보고서를 아테네 시민정부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 전투지에서 달려간데 42.19km, 바로 오늘날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하죠. 19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령관 밀티아데스의 노력으로 승리하죠. 병사 피디피데스 전령이 장전을 해서 26마일 42.19km가 되겠습니다. 자, 이 1차 전쟁에서 패배한 2차 페르시아는 2차 전쟁을 일으켜요. 480년에 아테네 테미토스클레스의 해군 양성, 아테네는 해군 양성을 했어요. 또 스파르타는 레오니다스랑, 여러분들 영화 300이라는 영화 봤죠? 이게 요 배경이 되는데 여기에서 쳐들어갔습니다만은 이미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것을 예측했던 그리스 연합군들은 이 페르시아 군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 300 봤습니까? 혹시 아주 건물주의 뛰어나죠? 대단한 그런, 당시에 그 정도는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단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의 의의입니다.
아테네가 번성하죠. 아테네 중심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폴리스의 안전을 확보했다. 너네 다른 폴리스 우리들에게 조공을 바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국화가 되고 전체주의는 배격합니다. 인류 최초의 민주주의가 싹트고 또 자유를 맛보고 또 고전 문화의 다양한 형태가 꼽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먼저 공격하죠. 그거는 바로 페르시아가 이때 그리스를 공격한 데에 대한 보복 성격의 전쟁이었고 결국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테네 민주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황금 시대입니다. 전쟁의 주력군인 농민 중심의 평민들 권한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나 지나친 민주주의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너무 복지가 심해버리면요. 물론 가장 발전한 민주주의는 복지국가라고 하지만은 복지국가는 그만큼 시민들이 복지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국가도 그 정도 발전해야 되고, 서유럽의 혹은 북유럽의 여러 그 복지국가들 있죠.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요. 자기가 돈 번 거에 한 40~50%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학비라든가 노인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공짜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뭐 세금을 얼마 안 내고 또 복지의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사고죠. 그래서 그런 복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테네는 너무 지나친 그런 복지화가 이루어집니다. 군사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457년에요. 세금을 확대하죠. 세금을 확대해서 시민 및 동맹국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 노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오늘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데 마치 그 지켜주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미군들이 있는 거에 대한 완전히 지켜주지 않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어떤 그 미군 주둔비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제국화가 되면서 그 외국으로부터 마치 조언 같은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아테네의 그러한 그 자유적인 거 또 다른 지역과의 어떤 그 폴리스와의 어떤 연대성 이런 것들이 와야 되고 다른 폴리스 특히 이 스파르타에 의해서 그 증오 혹은 질투 이런 것들을 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요, 아테네는요, 민주정치 때 시민에게 정신적 혹은 육체적 레크레이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 이 디오니소스 축제,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이 디오니소스 축제 때 각종 철학자, 또 문학자, 이런 사람, 또 연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정신적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는 거고, 올림픽을 통해서 또 육체적 레크레이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아테네의 시민정책은요, 아테네 시민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엄마 아테네, 아빠 아테네, 거기에 태어난 F1만 아테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금을 내고, 또, 그 군대를 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통 시민들이 많아야 국가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는 그렇지 못했어요. 시민정책이 너무나 편협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바로 그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하면 공짜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 저 국가에서 토지를 주거나 돈을 줬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 인구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은 나중에 가면서 시민들의 수가 확대되니까 나눠줄 토지도 부족하고 또 세금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는 우리가 이 폴리스들을 압박해서 그런 토지를 뺏거나 또 노예들을 뺏어오거나 혹은 세금을 걷어오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데 대한 어떤 불가능은 이 아테네를 초기에는 번성시켰지만은 결국은 아테네를 몰락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아테네인들은요, 최고, 최초, 또 완벽, 이런 거에 어떤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고여야 되고, 또 최초여야 되고, 또 뭡니까? 어떤 그 완벽해야 되고, 완성품.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의 조각품들 보세요. 아주 옆에 있는 그 그림도 이 페르클레스의 조각상인데 아주 뭐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죠. 또 인종차별주의. 여러분들 그리스의 3대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냐? 바로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나중에 아테네가 망하고 혼란기 때 이 사람은 아테네에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냐?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요. 거기 가서 알렉산더의 서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종주의가 있었습니다. 세금과 군인이 세금을 내고 또 군인 부여하는 시민의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테네 멸망의 바로 오늘 멸망의 원인이고 오늘날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세금을 내고 군인의 역할, 가장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살 때 필요한 거 두 가지 의무죠. 세금 내고 국방의 의무 아닙니까? 리더는 두 가지 자질만 있어야 됩니다. 외적으로 국방을 지키고 내적으로 국민들 잘 먹게 잘 살면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국민이 없을 때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어쨌든 아테네는요, 이제 자연 분만을 해서 생산이 아니라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도 초기에는 장려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다 시민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온 외국 시민들, 우리도 지금 동남아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그 사람이 오지만은 한국 시민으로 만들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여러 가지의 과거에 이르지만은 유사성이 있다. 자, 알렉산더, 로마, 영국, 네덜란드, 미국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관용이었다라는 거죠. 관용. 아테네, 스페인, 일본, 독일 공통점이 뭡니까? 불관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망했고 관용으로 흥했고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상황이 인구 문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역사하는 사람이 그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동안에 인구 문제를 우리나라가 해결한다고 해서 수조를 아마 쏟아부었을 겁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해결된 점이 없어요. 지금도 어느 군에, 어느 지자체에 가면은 애기 하나, 놓으면 얼마 줄게. 그건 원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 어떤 개방적인, 또 관용적인 이런 정책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이런 정책, 또, 애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우리가 복지, 저도 이제 노인이 됩니다만은, 노인 복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태어나는 사람, 후세대에 대한 복지, 즉, 유아세대, 어린이를 어떻게 키우고 교육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스파르타는요, 군국주의, 아테네에 비교한다고 그랬죠. 전사,
바로 군인들을 키워내고 상무적인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스파르타인들이 다른 민족의 90%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 시민들은 고귀한 노예라고도 불렸습니다. 아테네에 대한 질투를 하는 거죠. 바로 아테네가 너무 페르시아 전쟁으로 그 승리 이후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질투를 하고, 그래서 레코니아적인 통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레코닉이라, 그죠? 스파르타가 아테네에 도전해서 일으킨 전쟁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스파르타의 질투와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선제 공격해요. 아테네는 연전연패합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왜 패배했으면은 거기서 다시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 실패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고 그런 다시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테네인들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완벽하고, 그죠? 최고이어야 되고, 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테네인들이었는데, 그래서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와 완벽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집단 히스테리가 무모한 정책 결정을 하고 끊임없이 스파르타에게 달라들게 됩니다. 또 아테네 흑사병이 일어나면서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가 사망하고, 또 지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사병적인 사람이 아니죠. 당시 아테네의 수많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를 고민했던 시대의 철학자, 그야말로 학자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우리 아테네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아테네의 당시 위정자들에게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테네 소크라테스를 죽이게 됩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그걸 보고 아테네 민주정치가 부른 최대 참사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펠레폰네소스 전쟁 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보고 투키디데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흑해에서 패하고 시칠리아 폭풍으로 패한 결과를 유명한 장군 알키비아데스, 즉 아테네 알키비아데스와 6명의 장군을 미네에서 사형시켜버립니다. 바로 실수는, 그죠? 실수는 성공의 원인인데 아테네인들은 그런 실패하고 완벽을 하지 않은, 승리하지 않은 그런 알키비아데스, 유명한 장군을 미네에서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바로 투키디데스가 그걸 보고 아테네 민주정치가 부른 최대 참사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멸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와 또 현대의 여러 국가들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고대 그리스의 멸망의 의미입니다. 스파르타의 지나친 전체주의예요.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무너뜨리고 그리스의 주도적인 그런 도시국가가 됐죠. 참주 정치를 도입했어요. 30명의 참주가 들어옵니다. 아테네에다가. 이제 스파르타는 자기들 고유의 정책을 펼치고 자기들이 지배했던 그 아테네에다가 참주, 즉 독재자, 폭군을 파견해요. 그런데 이 참주정들은 아테네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가치관, 즉 민주정치라든가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자유적인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테네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참주는 와가지고 야, 저 달을 보고 야, 저거 해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 별이야. 어떤 사람은 난 방금 와서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30명의 참주가 바뀌면서 아테네의 가치관을 혼란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치관, 혼란스러운 아테네의 현실을 바로 지식인들이 어떻게 풀까? 바로 그 시대에 따른, 시대 정신에 따라간 친구들은 소피스트, 바로
궤변문자라 그러죠. 소피스트, 궤변. 뭐, 아침에는 3개라 그러고, 저녁에는 4개라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뭐, 5개라 그러고, 이렇게 상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진리는 아니죠. 변화하는 것에 대한 따라서 이야기하는, 그 지식인들이 등장하고, 그때 소크라테스는, 야, 어떻게, 이거는 변하는 거야. 그 어떤 참조가 와서 저게 달이다. 그럼 달이 되는 거고, 저게 별이다. 그러면 별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그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다. 달은 달이지. 어떻게, 그는 것은 그는 거고, 흰거는 희다. 그래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의 정신과 맞지 않은 것. 그래서 뭡니까? 기원전 399년에 사형당하게 됩니다. 그런 스파르타는 또 티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티베는 마케도니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마케도니아에 배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아테네 시민이라는 최초 히스토리로 타인과 타 문화에 대한 불관용.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테네 시민만이 아테네 시민으로 인정받는다. 완벽주의로 시민의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인구 증가 정책을 어떤 형태로도 해야 되겠죠. 응? 이건 지금처럼, 지자체에서 얘기 하나 넣으면 뭐 던질게.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도시국가로 또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과 아집,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테네, 그리스를 멸망으로 가져갔습니다. 또 중요한 거, 수많은 도시국가들로 나눠져 있어서 일종의 소지역주의가 우세했습니다. 오늘날 아까 우리가 발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발칸 보면은 여러 도시국가, 지금도 국가들 코소보, 헤르체고비나 그리스, 마케도니아 여러 국가들로 나눠져 있죠. 그런 소지역주의가 우세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도에 툭하면 채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관광산업에 의존합니다만은 국가가 이래 혼란스러우면은 관광산업이 하겠습니까? 자, 국민들의 지나친 정치 참여, 또 복지제도에 대한 것들이 바로 아테네를, 그리스를 멸망으로 몰고 가고, 또, 오늘날에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자, 옆에 컨퍼런스 창고에서 공화주의 해놨는데요. 공화주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국민들이 다수에 의한 정치를 이끌어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국가 정책에 관여한다든가, 또 국가에 자기가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복지 어떻게 보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공화주의를 위험으로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도 그리스를 멸망으로 끌고 간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는요, 인간적입니다. 신적인 게 아니에요. 시민 공동체, 바로 폴리스라는 개념이죠. 자유, 민주주의, 조화 균형, 또 합리적인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트로이에 대한 애견운명을 배우면서 그리스의 신과는 엔드로포모피즘, 즉 신인 동형이라 그래서 신과 인간은 똑같다. 그래서 종교 바로가 그렇게 발전합니다. 철학에 나오죠. 그리스는 사회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까라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철은 자연 철학으로부터 근원으로부터 물, 불, 원자 뭐 이런 것들이죠. 고민했다가 소피스트들이 탄생하죠. 철학의 대상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가져오고 교양, 지식, 시대정신, 정치기술 등 은변설과 수사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네들은 상대에 따라서 진리가 변하는 거죠. 당시 그래서 아테네는요 바로 그 소피스트들이 지배하는 사회에 아테네 과외가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왜냐? 수사학을, 은변술을 잘해야 아테네에서는 바로 그 정치가로서 갈 수 있고 시민들이 정치 참여해서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말을 잘해야죠. 수사학을 잘해야 됩니다. 은변을 잘해야죠. 그래서 그런 말하는 이런 그 과외가 유행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바로 그 프라토그라스인데 프라토그라스가 한 말이 유명하죠. 만물의 근원은 뭡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뭐 만물의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소피스트들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이 사람의 과외비가 한 달에 2달란트였다고 그래요. 당시 1달란트는 근 27kg. 말 같으면 한 4억 5천. 그러니까 2달란트니까 한 9억 원.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과외가 유행했다 그럽니다. 그래야 왜 과외가 유행했겠습니까? 이런 거죠. 아테네 시민으로서의 가장 사회적 출세는,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정치에 참여하면은 거기서 뭘 줍니까? 마치 국가 공무원과 같은 건데 국가에서 토지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초기에는 그 시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줄 것이 많았죠. 그러나 그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러나 늘어나지만 그 국가에서 충당해 줄 토지나 돈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군무원 자리 막 이럴 것 같으면 그런 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가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온라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소크라테스의 고전 철학. 그 이후에 이제 고전 철학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자연 철학, 소피스트, 고전 철학. 침묵의 카르텔을 깬 거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피스트의 그런 상대주의 철학에 시대 정신에 따라갔는데 소크라테스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카르텔을 깨게 되는 거죠. 대화술, 삼파술, 절대주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죠.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네가 모르는 것을 알라 이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 일종의 무무지죠. 그것을 알아라 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 중에 의학의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지 않습니까? 주술적 의학에서 탈피해서 질병의 원인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의사로서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 투키디데스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호메로스, 3대 비극 작가, 아이스킬레스, 또 소포클레스, 오디푸스 왕.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걸 가지고 연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헬레니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좀 길어지네요. 알렉산더 헬레니즘 문화인데 알렉산더는 북방 그리스의 북방 마케도니아지요. 자기 아버지 필립 2세입니다. 어머니 올림피아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사회 동포주의,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세계주의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의 폴리스 우월주의, 그것이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마저 헬렌인, 즉 시민들
사람들만 우수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똑같다라는 거죠. 문화 수용을 하죠. 외국의 옷, 외국의 음식, 외국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런 우수한 그 헬렌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전파해 줌으로써 인간들은 좀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국가를 만듭니다. 리더십, 오늘날 알렉산더 리더십은요, SSON입니다. 이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전 정신이죠. S는 small입니다. 바로 큰 것이 대세인데 작은 거. 이 알렉산더 군대는요, 총 합쳐졌을 때 3만 5천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페르시아 다리우스군은요, 20만, 25만이었습니다. 작은데 큰 걸 이기는 이런 것을 이뤄냈죠. 그 다음에 S는 스피드입니다. 적군이 보병으로 오면 우리는 기병으로 나가고 이런 반대의 개념은 O는 오픈이에요. N은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것으로서 현대에도 알렉산더는 수많은 리더들에게 그런 리더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전환이죠. 알렉산더 문제를 재구성해요. 어떤 사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문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날 고르디우스 노답이라든가 또 파라오의 등극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또 해군을 창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알렉산더의 사고의 전환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르디우스 노답만 한번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그리스의 어느 마을에 가면은 이 고르디우스라는 곳에 그 전차를 밧줄로 묶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밧줄을 푸는 사람은 그리스의 왕이 된다라고 했죠. 모든 사람은 그 풍력을 못 풀었죠. 바로 알렉산더 어떻게 풀었다고요? 맞습니다. 단칼로 쳐버린 거죠. 자,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이 에피쿠로스는요, 정신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네들은 죽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썩으면 정신마저 분해되어 없어진다. 그런데 육체가 뭐가 필요하냐?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스토아 학파, 디오게네스, 바로 알렉산더가 찾아가서 정치를 해주시오 몇 번을 했는데 이 사람이 햇빛 가리니까 나와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적 자유, 자족, 우리나라도 법정 선임을 한 사람이 무소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소유 책을 잘 읽어봤는데 그 데이비드 소로 미국의 19세기 중반에 작가인데 웰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해요. 혹시 법정선이 그걸 참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폴리스의 형성과 발전이죠. 왕정, 귀족, 과도정, 건건정치, 참주정, 민주정치 이렇게 발전하죠. 아테네와 페르시아 전쟁, 아테네의 시민정책, 최고, 완벽주의, 불관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테네를 흥하게 했지만 또 망하게 했다.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바로 그 스파르타가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끝까지 도전해서 거기에 전쟁에서 한 번 패했다고 그 장군들을 죽인 거 아테네 민주정치가 부른 최대 참사라고 바로 투키디데스가 이야기했던 거죠. 도시국가 그리스의 멸망은 완벽주의 최고에 대한 아집, 불가능, 정치지도자의 문명입니다. 그리스 문화는요, 인간적 조화와 균형, 민주주의, 자유, 합리성입니다.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바로 SSON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문제의 재구성.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강의한 거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3주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